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12번째 수업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정렬을, 그리고 그 전에는 이진 탐색 트리를 배웠죠. 이번에는 이어서 탐색 알고리즘과 그리고 또 빠른 탐색을 위한 자료 구조를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탐색. 탐색이란 데이터들 사이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들이 1, 2, 3, 4, 5, 6, 7과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5를 찾는 것, 이 5에 해당하는 위치, 이 인덱스를 찾거나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값들이 해당 위치에 저장되어 있다면 그 값들을 가져오는 것을 이 탐색이라고 합니다. 정렬을 할 때에도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지고서 정렬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볼 때 이 값 자체를 가지고서 정렬을 하고 비교를 하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값만 있는 데이터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와 그 옆에 딸린 데이터들이 함께 있는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수업 출석부가 있습니다. 이 제 수업 출석부에는 여러분들의 학번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 이 옆에 여러분의 이제 이름이나 출석 여부나 성적 같은 것들이 이제 기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에 해당하는 학생 이름이 이렇게 있고 출석 여부가 있고 성적들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들이 여러 개 비슷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키 값에 대응되는 다른 값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이런 한 줄 한 줄 여러분의 정보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한 명 한 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레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코드들이 모여있는 이 집합을 테이블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레코드들 사이에 같은 성질을 갖는 이런 밸류들, 이름이나 출석, 성적들, 이런 밸류들, 이 열에 해당하는 컬럼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항목들을 필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들 중에 여기는 지금 아이디, 이름, 출석, 성적의 필드가 있는데 이런 필드들 중에 하나의 필드를 선택을 해서 키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우리가 키로 잡겠다 하면 이 키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하겠다, 이 레코드들을 정렬하겠다 라고 하면은 얘가 정렬 키가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 키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생을 찾겠다, 어떤 레코드를 찾겠다 라고 하면은 얘가 탐색 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를 탐색 키로 가지고서 이 테이블에서 2018-1111이라고 하는 학번을 가진 학생을 찾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이디를 싹 다 훑어가면서 이와 같은 학번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찾을 수가 있겠죠. 혹은
그게 첫 번째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찾는 게 첫 번째고, 혹은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해당 학번이 대략 어디쯤에 있을지 알 수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쭈루루 살펴보는 대신에 찾고자 하는 해당 학번과 비슷한 숫자가 있는 곳부터 찾게 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바로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첫 번째로 말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살펴보는 그 탐색 방법은 순차 탐색법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서술한 이 정렬 후에 비슷한 위치에서부터 이 원하는 레코드를 찾는 것은 이진 탐색 혹은 보관 탐색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이런 탐색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탐색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 구조를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탐색 알고리즘은 순차 탐색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더 설명할 게 없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렬되지 않은 배열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하나하나씩 검사해서 원하는 탐색키와 일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에 발견이 될 수도, 운이 좋은 경우에는 이 리스트의 가장 처음 위치에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쁜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서 원하는 값이 발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각 자리에서 찾을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하는 키를 찾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 즉 비교 횟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2분의 n 플러스 1이 되어서 5의 n의 비교 시간이 듭니다. 이 순차 탐색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배열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탐색 키가 주어지고 그리고 이 배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펴볼 것인지 이 인덱스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왼쪽 끝에서부터 이 오른쪽 끝까지 여기 로우 인덱스부터 이 하이 인덱스까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모든 원소들을 이 포문에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면서 이 키 값과 비교를 하고 이 키 값과 일치했다 하면은 해당 부분의 인덱스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는 것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시간 복잡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균적인 시간에도 5의 n이 걸리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모두 다 보게 되는 5의 n의 수행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복잡도는 여기에 이 포문 안에 이제 이 배열의 길이만큼 이 포문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네, 다음 알고리즘은 이진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는 지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이진 탐색 트리에서의 그 이진 탐색입니다. 그런데 그 이진 탐색 트리에서는 살펴보고자 하는 탐색 키들이 트리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배열,
즉 리스트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정렬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값들 1, 2, 3, 4, 5, 6, 7, 8, 9, 9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데 여기서 7을 찾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어떤 키값 7을 찾고자 할 때 먼저 주어진 리스트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과 먼저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은 이 부분이죠. 가장 가운데 있는 인덱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을 보고요. 얘와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이 키값이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이 중간값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별을 해서 탐색의 범위를 반으로 줄여가면서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지금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과 지금 비교하는 이 5보다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얘의 이 오른쪽 부분에서 위치를 하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을 이제 인풋으로 해서 여기서 똑같이 이 설치 알고리즘을 반복하면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도 비슷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전자사전을 많이 쓰지만 옛날엔 이게 사전 책이 있었죠. 내가 어떤 단어를 찾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단어 알고리즘을 찾고자 한다 할 때, 그럴 때 사전을 가운데를 쫙 펴서 쫙 피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를 쫙 펴서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글자가 만약에 지읒으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지읒으로 시작하는 단어보다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폈던 이 페이지의 뒷부분은 보지 않고 이제 앞부분에서만 방금 전에 했던 것 같이 반으로 쪼개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찾는 이런 같은 탐색 작업을 반복하면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의 중앙에 있는 값을 조사를 해서 찾고자 하는 항목이 왼쪽 혹은 오른쪽 부분 배열에 있는지를 알아내서 탐색의 범위를 반으로 줄여가면서 탐색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이진 탐색입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앞서 설명했던 그 순차 방식보다 이 이진 탐색 방식의 탐색 알고리즘이 훨씬 효율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시범령 중에 특정한 이름을 탐색한다라고 하는 경우 순차 탐색의 경우에는 이 모든 이름을 이제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첫 번째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억 플러스 1 나누기 2 해서 대략 5억 명, 5억 번의 이제 이름의 비교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진 탐색과 같은 경우에 전체를 반으로 나눈 것에서 한 번 찾고 그리고 또 여기서 반으로 나눈 것에서 한 번 비교를 하고 또 여기서 반으로 나눈 것에서 한 번 비교하고 이런 것을 반복을 하므로 로그 2의 10억 로그 2의 얘네들 이 숫자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은 29. 땡땡땡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최대 30번의 비교만을 가지고서 이 10억 명 중에서 특정한 이름을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진 탐색을 끝까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모습에 정렬된 키의 배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4라고 하는 키 값을 찾고 싶습니다. 이진 탐색을 이용을 하면은 중간에 있는 값을 보죠. 여기 지금 배열의 크기가 0부터 15까지 해서 배열의 크기가 16입니다. 얘의 중간 인덱스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중간 인덱스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맨 왼쪽 끝에 있는 이 인덱스를 로우라고 하고 맨 반대편 끝에 있는 인덱스를 하이라고 할 때 이 로우 플러스 하이에 에다가 2로 나눠준 그 값보다 세 가장 가까운 정수.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2로 나눈 것에 몫으로 구할 수 있죠. 얘로 구해주면은 얘를 이제 미들 인덱스라고 해서 이 중간 값의 인덱스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예제와 같은 경우 이제 로우 값이 0이고 이 마지막 인덱스가 15니까 얘는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하면은 7이 되죠. 그래서 인덱스 7인 부분에 위치한 값이 중간 값이 됩니다. 이 중간 값과 우리가 앞서 이제 원하는 값 뭐였죠? 34였죠? 34의 값을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얘랑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이 34의 값이 이 중간값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 27 뒤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치를 반복을 해줍니다. 이 앞에 있는 값과 이 중간값은 무시를 하고 이 미들 인덱스 바로 다음 인덱스를 이제 로우 인덱스로 잡고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인풋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이진 탐색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이진 탐색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중간 인덱스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로우의 인덱스가 8이고 하이의 인덱스가 15입니다. 그래서 8 플러스 15를 2로 나누면은 2로 나눈 것의 몫을 구하면은 얘는 23 나누기 2 해서 얘의 인덱스는 11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 11에 위치한 이 38 값과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34의 값을 비교를 해줍니다. 이 34가 38보다 작죠? 그래서 이제 이 38 앞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이진 탐색을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뒷부분은 다 버려버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이진 탐색을 반복을 합니다. 로우 값은 그대로 있고 하이 값을 이제 이 미들이었던 부분에 바로 직전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하이가 10이고 로우가 8이 되죠. 그래서 이 로우 하이를 이용한 이제 미들 인덱스 값은 18 나누기 2 해서 9가 되네요. 그래서 9에 위치한 값 30과 비교를 해줍니다. 30과 비교를 해줬더니 34가 더 크죠. 그래서 30 뒤에 있는 부분만 보겠다. 30 뒤에 있는 부분만 보겠다 해서 이 부분을 봐주는 겁니다. 이제 로우와 하이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주고자 하는 값도 한 개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존재하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값이 우리가 원하는 이 34와 같기 때문에 탐색이 완료되고 여기서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네네. 여기서는 이제 34를 찾았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이 이진 탐색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원소가 하나만 있는 경우까지 오게 됐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값을 찾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탐색에 실패하고 이 배열에 내가 원하는 값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비교 안에 찾았죠? 우리가 지금 16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진 탐색을 이용을 해서 이 16개의 원소들 중에서 어떠한 값을 찾는 것은 로그 2의 16, 즉 4, 최대 4번, 4번의 비교만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를 찾는 과정도 이제 4번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이를 구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문제에서 똑같이 그 배열의 중간값과 비교하는 것을 반복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제기 함수로 구현을 해줄 거예요. 제기 함수로 구현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인자로 같은 배열을 이제 그리고 또 같은 키를 인자로 받으면서 또 살펴보고자 하는 양끝 인덱스를 인자로 받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인덱스가 오른쪽 끝 인덱스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보고자 하는 그 부분에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배열 부분에 항목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항목이 있으면은 그 항목들 사이에 가운데 인덱스를 계산을 해서 이 해당 인덱스에 있는 키와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살펴보았던 이 미들 인덱스를 구하는 식이 여기에 있고요. 이 해당 인덱스에 위치한 키와 내가 원하는 탐색 키를 비교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앞서서 있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앞서 순차 탐색 알고리즘에서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림에서는 이 배열에 이 키 값들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다. 숫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숫자와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도록 구현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예제를 보았었는데요. 이 지금 구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배열의 각각의 부분에 어떤 레코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레코드 객체는 키라고 하는 필드와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필드로 이렇게 이루어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키라고 하는 그런 필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의 해당 인덱스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가 이제 미들 인덱스라고 하면은 이 A 배열의 이 미들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객체의 키값과 비교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과 같이 썼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 배열 안에 이런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레코드 클래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제로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봤던 것처럼 그 배열 안에 그냥 숫자가 있다, 숫자가 저장되어 있다 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생략하시고 비교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설명한 부분들은 그냥 이 부분을 혹시라도 나중에 구현해 보실 경우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지금 점키라고 써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 구현에 대한 부분, 지금 초록색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지금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과 이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 로직을,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중간값에 있는 키 값과 현재 내가 찾고자 하는 키 값을 비교를 해서 얘가 같으면은 지금 현재 그 인덱스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미드 인덱스에 있는 이 얘의 키보다 내가 현재 찾고자 하는 그 키가 더 작은 경우에는 이 미드 인덱스의 앞부분까지 만을 가지고서 우리가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로우 인덱스는 그대로 두고 하이 인덱스를 이 미들 인덱스 바로 앞에 있는 것, 하이 인덱스를 이 미들 인덱스 바로 앞에까지로 두고 이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진 탐색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키 값이 이제 이 미들 인덱스의 키 값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미들 다음 부분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를 상대로 이진 탐색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미들 플러스 1에 위치한 이 인덱스를 로우로 가지고 이 하이 인덱스는 그대로 잡아서 얘네들, 그러니까 미들 플러스 1부터 하이까지 이 범위에 있는 숫자들을 대상으로 이진 탐색을 돌려줍니다.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반으로 나눠서 한 번씩 비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로그 2의 n, 간단하게는 로그 n으로, 5의 로그 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재기적인 알고리즘으로 구현을 하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포문으로도 구현이 가능할 것이고 혹은 와일문으로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울 탐색 알고리즘은 보관 탐색, 인터폴레이션 설치라고도 불리는 보관 탐색입니다. 이 알고리즘도 이진 탐색과 같이 이게 배열이 정렬된 상태일 때 배열이 정렬된 상태일 때 값을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앞서서 이진 탐색이 무조건 이 중간값과 비교를 해야 했던 것과 달리 보관 탐색에서는 탐색키가 존재할 만한 위치를 더 잘 예측하여서 탐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열의 뒷부분에 이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뒷부분에 있는 인덱스를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비교를 해서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앞 혹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치를 반복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예로 든 것과 같이 이 사전에서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을 때 이러한 단어를 찾을 때에는 이제 사전 뒷부분에 있는 게 뻔하죠. 가나다라 순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자음이기 때문에 사전 뒷부분에 있을 것이 뻔한데도 이진 탐색에서는 불필요하게 이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전에 중간값부터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과 달리 이제 보관 탐색에서는 중간값 대신에 이제 히읗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위치할 만한 곳, 즉 사전의 뒷부분부터 피고 그 장소를 기준으로 앞뒤로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키 값에 따라서 어떤 위치의 인덱스 값과 어떤 위치의 인덱스 값과 비교를 할 것인지, 즉 키 값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의 사전에 어떤 페이지를 펴볼 것인지가 중요하겠죠. 랜덤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보관 탐색에서는 이런 비교 인덱스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탐색의 값과 위치가 비례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 탐색하고자 하는 값들이 다음과 같이 막 1, 2, 3, 4, 막 1, 2, 3, 4, 5, 6, 7 이렇게 증가하다가 갑자기 막 100, 1000, 막 억, 막 이렇게 나오는 대신에 위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선형적으로 비례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 10, 15, 뭐 21, 30, 21, 26, 30, 36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선형적으로 비례를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이럴 때 찾고자 하는 키의 값을 우리가 K라고 할 때, 얘를 이제 이 K의 값을 주어진 배열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K의 값을 이제 보고자 할 때 이 전체 위치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 값이라고 하고 하이 값이라고 하고 이 로와 하이 이 탐색 값과 이제 위치들이 이렇게 비슷하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 이 k 값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뭐 얘가 10이면은 그리고 k 값이 8 정도면은 이쯤에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대략 이쯤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위치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한 것이냐면 이제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다시 말하면 여기가 하이인데 여기 이 부분을 이 길이를 계산하면은 하이 마이너스 로우죠.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k 마이너스 로우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 지금 값들이 내가 지금 비교한 탐색 값이 지금 여기 얘는 로가 인덱스니까 탐색 값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제 여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k도 이제 탐색 값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율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제 인덱스에 따른 값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하이 마이너스 로우에다가 곱하기 이것분의 이것으로 이제 이 레이쇼를 곱해주고 이 값에다가 이 첫 번째 값 로를 더해주면은 이 부분에 이 k가 이 탐색 값들 사이에서 위치하는 곳에 이제 대략적인 인덱스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탐색 위치를 이 로우와 하이와 그리고 탐색값 k와 그리고 각 로우와 하이 자리에 위치하는 이 키 값을 가지고서 탐색 위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앞서 이진 탐색에서는 이제 바로 이 로우와 하이를 이용을 해서 중간에 있는 인덱스를 구했었지만 이 보관 탐색에서는 이 탐색 위치, 탐색하고자 하는 곳의 인덱스를 이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한 이 인덱스에 있는 값과
예를 들어서 얘의 값과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K를 비교를 해서 이제 앞뒤로 똑같이 보관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서의 이 이진 탐색과 똑같은 연산을 하는데 똑같이 구현을 해주는데 여기서 비교하고자 하는 그 인덱스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이 중간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대신에 이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에 있는 위치, 이 위치에 있는 값과 비교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들 값, 이 인덱스만 바꿔가지고 구현을 해주면은 이 인터폴레이션 서치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탐색을 위한 효율적인 자료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맵과 해시 테이블입니다. 이 맵 혹은 딕셔너리라고 하는 이 구조는 특정 이 실습 시간에 아주 짧게 파이썬의 딕셔너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딕셔너리입니다. 이 구조는 특정 키에 해당하는 값을 특정 키에 해당하는 값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도록 구현한 자료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 딕셔너리로 아까 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출석부를 구현을 해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로 구현을 하고자 할 때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괄호로 열고 닫고를 해줍니다. 이때 여러분의 학번을 키로 그리고 나머지 필드 값을 그 키에 해당하는 밸류로 묶어서 표현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키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18111이라고 하는 학번이 있으면 얘를 키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하는 밸류를 또 저장을 한다라고 할 때 이 키를 두고 여기다가 이게 콜론을 찍어주고 얘에 대응하는 밸류들 예를 들어서 이름, 성적 등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똑같이 다른 키 01922와 같은 학생의 경우 얘도 이 사람에 대응하는 이 학번에 대응하는 이름, 성적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맵에 혹은 이 딕셔너리에 이렇게 키와 키에 대응하는 값들이 각각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키와 그 대응하는 밸류로 묶인 하나하나의 자료, 이 하나하나의 자료를 앞서서는 레코드라고 했었는데 이 레코드를 이제 여기서는 이 엔트리, 하나하나의 원소다라고 해서 이 맵의 엔트리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딕셔너리 혹은 맵을 이용해서 출석부를 구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 우리가 봤던 그 출석 테이블에서 이제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어떤 학생의 레코드를 찾는다. 이럴 때 순차 탐색이나 아니면 이진 탐색 등의 기법들로 하나하나 찾았었죠. 이제 이때는 이게 탐색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5의 n으로 이제 찾을 수도 혹은 5의 로그 n으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부터 구현하고자 하는 이 맵에서는요. 이 원하는 키가 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가 있을 때
가능한 한 한 번에, 즉 5의 1로 5의 1로 내가 원하는 키 값에 대응하는 밸류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맵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의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5의 1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이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해야 할까요? 이 자료 구조를 구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컴퓨터 상에서 자료들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맵 혹은 이 딕셔너리를 위한 이 컴퓨터 메모리가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을 때 이제 앞서 우리가 구현했던 엔트리들 2018, 1111은 뭐 이렇게 밸류가 있고 201922는 이렇게 밸류가 있다고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 때 이 엔트리들이 이 메모리에 각각 이렇게 서로 다른 메모리, 서로 다른 이제 공간에 저장이 될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을 이 키값을 갖는 이 자료를 찾고 싶다고 하면은 이 주소를 바로 계산을 해서 이 메모리상 이 위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딱 원하는 키가 있는 이 메모리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키가 숫자로 표현된 경우에는 이 키 값을 이제 인덱스로 하는 배열,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다른 학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학번 대신에 제가 이제 임의로 50명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아이디를 0부터 49번까지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0부터 49번까지의 키를 가지게 될 텐데요. 이때 이 값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성적이나 출석에 해당하는 이 값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길이 50의 리스트를 만들고 인덱스가 0부터 49까지 있는 이 길이 50의 리스트를 만들고 이 키, 여러분의 새로운 아이디, 얘네들을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이 각각의 위치에 여러분들의 레코드를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내가 10번째, 10이라고 하는 키를 갖고 있는 학생의 레코드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배열에 이제 인덱스를 10으로 하는 그 위치에 바로 접근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스트, 배열에서 특정 포지션, 인덱스가 있을 때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에 접근하는 그 연산의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 배열에서 접근하는 것은 특정 인덱스에 접근하는 것은 5의 1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의 접근이 5의 1로 가능하기 때문에 키 k의 값에 해당하는 이 밸류를 바로 5의 1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키 값을 순서대로 적절히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기 원하는 이 배열의 이 주소들과 대응되도록 키값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숫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리스트로 구현을 해서 맵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가정이 매우 극단적인데요. 이 키를 이렇게 특정 범위 내에 숫자로 가지고 있을 때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얘는 그렇게 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의 학번, 뭐 201811, 202192 이런 학번을 그대로 이제 키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앞서서 여기 존재하는 이 딕셔너리와 같이 이렇게 키값이 문자열로 나타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제너럴한 키값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맵을 위한 키와 밸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공간에 이제 주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이렇게 배열처럼 만들면은 이 인덱스가 그 주소가 되겠습니다. 이 주소, 즉 각각의 인덱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크기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50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제 인덱스가 0부터 49까지가 있을 텐데요. 키 값과 우리가 이제 문자열로 주어질 수도 있고 큰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는 이런 키 값과 이 맵의 이 공간, 이 저장 공간에 있는 이 각 주소, 각 인덱스에 대응하는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함수 f 대신에 h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h를 만들어서 이제 이 키 값에 이 함수 h를 적용을 해서 이 결과값이 이 메모리 상에 있는 이 주소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키에 대응하는 메모리상 주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 해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현, 이렇게 맵을 구현을 한 것을 해시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맵에 그 키와 밸류를 저장하고자 하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서서 그려봤던 이 테이블. 얘를 이제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시 테이블은 n개의 버킷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킷은 이 버킷에 해당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개의 버킷이 있는 경우 주소가 이제 0부터 n-1까지 이렇게 할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반적인 해시 테이블에서는 하나의 버킷에 여러 가지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슬롯에는 하나의 레코드, 즉 키와 밸류, 하나의 레코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구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각 버킷에 한 개의 슬롯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즉 각각의 버킷에는 하나의 레코드만 저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해시 테이블이 있는데요. 우리가 맵에서 키가 입력이 되면은 이것을 해시 함수로 적용을 한, 이제 해시 함수 h를 이용을 해서 적용한 이 h키,
이 값이 해시 주소가 되고 이 해시 주소가 된다는 것은 이제 이 값이 0부터 n-1 사이의 값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 주소가 되고 이 해시 주소, 이 값을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이 테이블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탭시 그러면 이 해시 함수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하겠죠. 이 해시 함수에 따라서 서로 다른 키가 키 1이랑 키 2가 여기에다가 같은 해시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값이 같아지는, 즉 해시 주소가 같은 값을 갖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다른 키가 해시 함수에 의해서 같은 주소로 계산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들이 다음과 같이, 키들이 다음과 같이 이제 키들이 이름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시 함수 h를 적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해시 주소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금 홍길동은 3, 이순신은 2, 장현신은 5, 임국정은 3으로 이제 해시 주소가 나타났는데 이 홍길동의 해시 주소와 임국정의 해시 주소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러한 경우에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무엇이 문제냐면요. 우리가 이 버킷 안에 하나의 주소에 해당하는 그 버킷 안에 하나의 레코드만 저장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홍길동의 이 해시 주소를 계산을 해서 홍길동의 레코드를 여기다가 다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이렇게 하고 다른 레코드들도 이 해시 주소에 맞게 저장을 이렇게 해줄 텐데요. 여기는 이순신의 레코드를 저장하고 여기는 장영실의 레코드를 저장을 해줄 텐데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임꺽정의 이 레코드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를 구했더니 여기 3이 되었고 3에 들어가 봤더니 이미 지금 홍길동의 레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임국정의 레코드를 저장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할 곳이 없는 경우를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슬롯이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버킷에 한 개의 레코드만을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임꺽정의 레코드를 저장할 공간이 없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각 버킷에 슬롯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즉 이제 3이라고 하는 해시 주소를 갖는 이 버킷에 내가 홍길동 레코드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 임꺽정의 레코드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뭐 저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충돌한 게 지금 이렇게 같은 값을 갖는 이 충돌이 슬롯 수, 여기 저장할 수 있는 레코드의 개수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저장할 곳이 더 추가적으로 이제 충돌된 그 레코드를 저장할 곳이 없는 경우를 이제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버플로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저장할 곳이 내가 지금 원하는 값을 저장할 곳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를 막는 것이 좋은데요. 이 오버플로우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이제 해시 함수를 더 좋은 것을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시 테이블에 크기를 이제 증가시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했을 때 얘를 바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두고 해당하는 알고리즘으로 이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를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 이 오버플로우의 처리 방법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이 선형조사, 리니어 프로빙이라고도 부르는 선형조사입니다. 이 선형조사에서는 충돌이 일어나면은 바로 그 다음 버킷을 살펴보고 비어있는 버킷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난 이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키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고 키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하고 얘를 지금 크기가 13인 해시 테이블에다가 넣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해시 테이블은 크기가 13이니까 주소가 0부터 12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키들인데요. 이 키들을 이 인덱스에 잘 매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해시 함수 h가 필요하죠. 이 해시 함수 h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이 모듈러라고도 부르는 그 나머지 연산. 예전에 파이썬 연산을 볼 때 이런 연산을 봤었죠? 나머지 값을 보는 이 모듈러 연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 이 해시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이 해시 테이블의 크기를 m이라고 할 때 여기는 지금 m이 13이죠? 이 키의 값을 m으로 나눈 나머지 얘가 이 해시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 해시 함수를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키 값의 해시 주소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45를 13으로 나눈 나머지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얘는 이 45는 13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나머지가 6으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얘를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1이고 얘를 13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10이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키들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을 때 13으로 나눈 나머지, 즉 해시 주소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이제 각각의 이 값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순서로 이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45를 먼저 저장을 하면 얘는 지금 해시 주소가 6이니까 이 6의 버킷, 인덱스가 6인 버킷에 이렇게 저장이 되죠. 네, 저장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27을 볼 텐데요. 27의 해시 주소는 1이니까 1에 해당하는 곳에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리고 88을 봅니다. 88의 해시 주소는 10이니까 10에 해당하는 곳에 저장을 하죠. 그 다음 9를 저장을 할 건데요. 9에 해당하는 해시 주소는 9여서 인덱스 9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죠. 여기까지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삽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71을 볼 차례입니다. 71의 해시 주소는 6입니다. 그래서 이 6에 해당하는 자리에 71을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앞서서 저장된 이 45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주냐면 선형조사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선형조사의 알고리즘에 의하면은 이렇게 내가 71을 이 6이라고 하는 이 인덱스에다 넣고 싶은데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충돌
이거 넣을 수가 없어.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얘의 다음 버킷에 이렇게 넣어준다고 했죠? 이 다음 버킷이 지금 다음 버킷을 봤는데 다음 버킷이 비어있는 버킷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71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을 볼 건데요. 60의 해시 주소는 8이죠. 그래서 8에다가 60의 최씨 주소는 이제 8이니까 8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이렇게 60이. 그 다음에 46을 이제 삽입을 해줄 건데 46의 해시 주소는 7이라고 앞서서 계산이 되었죠. 그래서 얘의 해시 주소는 7인데 7 위치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봤더니 46을 넣으려고 봤더니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충돌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죠. 선형조사의 경우에, 선형조사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다음 버킷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어 있으면 여기다가 저장을 해줄 건데요. 비어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다음 버킷을 봐줍니다. 얘도 비어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다음 버킷을 봐주고요. 얘도 비어 있지 않으니까 또다시 다음 버킷, 인덱스가 11인 버킷을 봐주는데 이 인덱스가 11인 버킷은 비어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충돌이 발생을 할 때, 그리고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할 때 다음 버킷으로 비어있는 다음 버킷을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만약에 그리고 끝에 도달하면 바로 첫 번째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비어있는 버킷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형조사 방법입니다. 선형조사에 의한 오버플로우 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남은 이제 38과 24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넣어준 그 결과가 이 마지막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 충돌이 발생한 이런 위치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충돌이 발생한 위치에 이렇게 항목들이 이렇게 집중돼서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빈 곳 없이 이렇게 뭉쳐서 저장이 되게 되면은 선형 조사를 통해서 이줄 중에 하나에다가 딱 넣으려고 할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선형 조사 방법을 이용하면은 계속해서 다음번을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에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탐색이 이루어질 때요.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를 우리가 군집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군집화가 이루어지도록, 군집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 군집화를 피하는 방법을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해시 테이블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엔트리를 찾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46을 한번 탐색해보자 합니다. 얘의 이제 해시 주소를 구하면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 테이블을 봐도 되지만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이 46은 지금 13 곱하기 3 플러스 7이죠. 그래서 얘의 해시 주소는 7입니다. 얘를 탐색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시 주소를 구해서 그 해시 주소에 접근을 딱 해주면 돼요. 접근을 딱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했는데 46 대신에 다른 애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무엇을 뜻하나요? 이 지금 46이 저장되는 순간에 저장될 때에 다른 자료에 막혀서 선형 조사위에서 이제 다음 버킷에 이 46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해당 위치에 다른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버킷에 혹시라도 46이 저장되어 있는지 봅니다. 여기도 다른 것이 있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걸 또 봐야겠네 하고 보게 됩니다. 여기도 다른 게 있으니까 다른 걸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음 걸 보게 되고요. 여기도 다른 게 있으니까 다음 것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46이 저장되어 있는 이 위치를 찾았죠. 그래서 탐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말뜻은 선형 조사에 의해서 이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경우 탐색을 해야 할 때도 선형 조사에서 지금 이 해당 버킷에 어떤 다른 값이 있는 경우에 다음 버킷에다 저장을 했던 것처럼 탐색을 할 때에도 그 위치에 다른 값이 있으면 다음 버킷을 계속해서 보면서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예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39라고 하는 값을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이 39의 해시 주소는 얘는 1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0이죠. 그래서 얘의 해시 주소 0을 한번 볼게요. 0을 한번 봤더니 다른 값이 있어서 다음 버킷을 봅니다. 여기에도 다른 값이 있어서 다음 버킷을 봤어요. 그런데 다음 버킷에 아무것도 없죠. 내가 원하는 39도 없고 다른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39가 이 해시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만나게 되면은 39는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이 탐색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탐색이 이루어지고요. 다음은 중간에 값이 삭제되는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탐색을 할 때 다음 것들을 이렇게 봤었는데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9가 삭제되어서 여기가 진짜 빈칸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9가 여기 뒷부분에 있는 46이 뒷부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46을 보지 못한 채 이 빈칸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여기서 지금 전에는 9를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는 60을 예로 들었습니다. 60을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46을 살펴보고자 46을 찾아서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46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빈칸을 만나게 돼서 이 46이 어디 있는지 46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를 이렇게 못 찾게 되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성형 조사를 이용한 이제 오버플로우 처리에서는 중간에 어떤 아이템을 삭제를 하게 될 때 이 삭제된 이 빈 버킷에 표시를 해줍니다. 즉, 이 선형조사 방법에서는 빈 버킷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빈 버킷을 한 번도 어떤 값이 저장된 적이 없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버킷 이런 버킷들이 있겠죠. 버킷과 어떤 값이 들어가 있다가 사용되다가 값이 삭제되어서 현재 비어있는 버킷으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세모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런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버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탐색을 할 때에 46일 탐색할 때처럼 탐색을 할 때에 이 탐색 과정에서 이렇게 다음 버킷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비어있는 버킷을 봤다고 탐색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버킷, 이 세모꼴의 버킷을 만난 경우에는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값을 찾는 과정을 이런 첫 번째 경우의 빈 버킷, 즉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런 버킷을 만날 때까지 가야지만 중단이 되는 식으로 구현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중간에 삭제되어서 빈 버킷이 생기는 경우에도 이 탐색에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탐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형 조사, 리니어 프로빙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해시 테이블의 오버플로우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선형 조사, 리니어 프로빙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 리니어 프로빙을 이용하면은 군집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군집화 현상은 충돌의 수를 증가시켜서 탐색의 효율을 저하시킵니다. 이런 군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선형조사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2차 조사법입니다. 앞서서는 만약에 이렇게 버킷에 이렇게 찾고자 하는 버킷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다음 버킷을 살펴보았죠. 여기서도 충돌이 발생하면 이렇게 다음 버킷을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선형으로 다음 버킷을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차 조사법은 충돌이 한번 일어나면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다음 버킷을 보는데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더 멀리 그 다음에는 더 멀리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멀리 가냐면 첫 번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위치에서 1만 더한 위치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음 위치에서 2의 제곱만큼 더한 4만큼 더한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는 3의 제곱만큼 더한 위치로 가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이제 새롭게 주소값을 변형을 시켜서 움직여서 해당 위치까지 가서 저장을 하거나 탐색을 하는 방법인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중 해싱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충돌이 발생을 한다면 첫 번째 해시 함수 말고 다른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키값이 있는데 여기에 h라고 하는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시 주소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갔다. 그런데 여기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해시 함수를 이용을 해서 다른 주소를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 이제 삽입이나 탐색이 가능한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서로 이제 다른 키값인데도
이게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해시 함수를 적용을 했을 때 같은 해시 주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아예 다른 해시 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이 두 키 값이 다른 해시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시 주소를 바꿔서 다른 곳에 나의 키 값을 저장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버킷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버킷에 여러 개의 레코드를 계속해서 이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앞서서 이 해시 테이블을 볼 때는 이 m개의 버킷 중에서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버킷에 하나의 슬롯만이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의 슬롯이 있으면은 레코드가 하나만 이렇게 저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만약에 원래 이제 해시 테이블처럼 이제 S개의 슬롯이 있다라고 하면은 S개의 레코드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체이닝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 버킷을 이렇게 한 개가 있는 배열로 만들지 않고 이 각각의 버킷을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을 하면은 이제 슬롯의 개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이 레코드를 이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크기가 7인 해시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를 이제 7로 나눈 나머지를 이용을 해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의 값들을 삽입을 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삽입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8의 해시 함수를 긁었더니 해시 주소를 긁었더니 1이죠. 1에다가 1 버킷에다가 저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을 볼 텐데요. 1의 해시 주소도 1이죠. 그래서 같은 버킷에 이미 다른 레코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에 바로 이미 저장되어 있는 레코드에 이렇게 이어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이어서 저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 9를 저장을 할 때 새로운 그 해시 주소가 나왔으니까 처음 이렇게 넣어주고요. 6을 저장할 때도 새로운 해시 주소니까 6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데요. 마지막 13을 볼 때 여기서도 지금 앞에서 충돌이 발생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6 같은 이제 해시 주소가 있어서 충돌이 발생을 하죠. 이러한 경우에 앞서서 저장되어 있는 이 레코드에 이렇게 노드를 하나 이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무한정 내가 원하는 이 버킷에다가 계속해서 이 원하는 레코드들을 이어서 저장을 하는 방식이 이 체이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런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봤습니다. 앞서 이 오버플로우 처음에 배웠을 때 이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해시 함수를 잘 적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지금까지는 가장 간단한 해시 함수 모듈러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다른 해시 함수들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시 함수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좋은 해시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이 좋은 해시 함수의 조건은 우리가 문제가 된 것, 이 해시 테이블에서의 문제가 되는 이 충돌이 적게 발생을 하게 해시 주소들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것과 이 해시 주소가 테이블의 특정 위치에만 모이지 않고 이 키들이 이 테이블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시 주소를 계산을 할 때
그 주소를 계산하는 그 연산 자체가 느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산도 빨라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좋은 조건, 좋은 해시 함수들의 조건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함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 나머지 연산. 굉장히 계산하기도 편하고 빠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넓게 키값들이 잘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모듈러 연산이 한 가지고요. 다음에 이 폴딩 함수는 탐색 키가 해시 테이블의 크기보다 더 큰 경우에 이 탐색 키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눈 것들끼리 연산을 해서 종합을 해서 키 값을 구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해시 함수들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숫자가 아닌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게 문자열 앞에서 이 레드와 같이 이런 문자열인 경우에는 이 각각의 이 캐릭터의 아스키 코드 값을 구해서 이것들을 더하는 형식으로 문자열 키 값을 먼저 숫자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해진 숫자를 이용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다른 해시 함수, 모듈러 함수나 여기서 봤던 다른 해시 함수들을 적용을 하는 식으로 해시 함수를 이 문자열 키에 대한 해시 함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함수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해시 테이블에서의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이 해시 테이블을 만든 목적이 이 탐색이 5의 1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적인 경우 이 모든 연산이 5의 1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근데 해시 테이블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였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산이 5의 1보다는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5의 1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싱의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해시 테이블이 얼마나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적재 밀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이 0이면은 해시 테이블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을 넣거나 탐색을 하거나 삭제하는 모든 연산이 5의 1로 일어날 테고요. 네, 선형 조사를 이용을 할 때, 리니어 프로빙을 이용을 할 때, 이 알파 값이 늘어나면은 이제 이 해시 테이블 안에 채워져 있는 값들이 많다는 것이니까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죠.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연산이 5의 1보다 느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에 따라서 이 해시 테이블의 성능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시 테이블이었고요. 지금까지 배운 탐색 방법들을 종합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오늘 순차 탐색과 이진 탐색 그리고 보관 탐색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웠죠.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진 탐색 트리도 배웠는데요. 이진 탐색 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트리가 이제 균형 트리인 경우, 이상적인 경우이냐 아니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생긴 최악의 경우이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해시 테이블까지 보았습니다. 이 해시 테이블에서는 이제 최선의 경우, 즉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5의 1로 모든 연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고 최악의 경우, 충돌이 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프로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옆으로 계속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5의 n까지 이제 탐색 시간이 증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탐색 방법들의 성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탐색에서 걸리는 탐색에 대한 시간 복잡도는 가장 좋은 경우에는 5의 1로 발생을 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5의 n으로 수행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진 탐색이나 이진 탐색 트리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의 로그 n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성능에 대한 비교까지 마치면서 탐색에 대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무엇인지와 그래프에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데이터 구조 및 알고리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